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 필승TV입니다. 중국의 대만 여비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연일 때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중국 군용기, 그리고 그보다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회색지대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해상 봉쇄, 사이버 공격, 경제 압박까지 전면전은 피하면서도 대만을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입니다. 이에 대만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을 적대 외세로 규정한 라이칭더 총통은 군사법정 재설립과 스파이 대응법 강화를 통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단순한 대응이 아닌 생존을 건 싸움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긴장 속 외줄타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 우선 노선은 대만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고, 중국은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 안보 균형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전조입니다. 최근 중국은 한국을 향해서도 핵전력 강화와 함께 공세적인 핵전력 건설을 하고 ICBM 숫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대한민국에게도 직접적 경고입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충돌은 곧 한반도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뜻이며, 이미 서해와 우리 상공에서도 중국의 회색지대 활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군사적 경계태세는 한치의 빈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군전력을 높이며 현무미사일까지 공개했는데요. 이에 중국 언론은 한국산 무기 개발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해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언론은 여전히 한국의 이러한 기술 발전에 대해 어떻게 몇 년 안에 이 정도의 발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넘어설 만한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8개국이 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을 과소평가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뿐일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실제로 대한민국은 사거리 지침이 개정되기 훨씬 전부터 중국 영토 전역을 석권하는 새로운 현무 미사일을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었고, 철저히 숨겨왔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인공위성에 포착되며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또 하나 명확히 드러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무포가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약 2년 전부터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이 사거리 3,000km를 넘는 신형 미사일을 비밀리에 시험 중이라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항미사일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규정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사거리 2,000km 이상을 넘기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당시 이와 관련하여 중국 언론은 한국이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무모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 매체에서는 사거리 1,500km의 순항 미사일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무기라며 대한민국이 군사력을 과장하려고 허위 주장을 한다는 논조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 발사 당시 인공위성에 해당 장면이 포착되었고, 분명 한국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내외에서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둘러싼 다양한 추측과 논쟁이 계속됐고, 결국 국군의 날 행사에서 현무포와 함께 사거리 1,500km의 개량형 미사일인 현무5를 전 세계에 공개하면서 의혹은 사실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자신들이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자 격한 반응을 보이며 한국을 향한 위협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한국처럼 5,000km 이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설계하고 시험 발사에 성공한 사례는 거의 유례가 없습니다. 22년 한국군의 차세대 신형 현무 미사일 개발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그 사거리는 베이징은 물론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의 핵심 도시 전역을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현무2 미사일은 사거리 약 500km, 탄두 중량 500kg 수준으로 단거리 미사일 보유국에 머물러 있었지만, 현무포 시점부터는 사거리 1,500km, 탄두 중량 3톤을 달성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기술적 도약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사거리 제한이 유지되던 시절만 해도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 탄두 500kg 이상인 고체 연료 로켓 개발은 꿈도 꾸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 제한이 해제되자 불과 몇 개월, 길어야 몇 년 만에 사거리 5,000km에 이르는 괴물급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보다 오히려 중국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언론인 펑파이 신문은 현무5 관련 기사에서 탄두 무게를 1톤으로 낮출 경우 사거리가 5,000km에 달한다고 강조하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신화닷컴 또한 이 미사일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긴 하지만 콜드런치 방식을 채택한 점에서 중국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이 11 초기 모델과 유사하다고 분석하며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무5는 탄두 중량을 조정하면 사거리를 600km에서 최대 5,500km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톤 탄두 무게로도 지하 시설 타격용 벙커버스터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을 지녔습니다. 작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지도자를 제거할 때 사용한 벙커버스터 BLU-109는 870kg 탄두로 지하 18m 깊이를 관통해 표적을 완전히 파괴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무5는 중국의 둥펑이 16과 유사한 사거리를 확보하며 중거리 탄도미사일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대 사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중국 국토의 절반 이상이 공격 범위에 포함되기에 중국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성능 덕분에 중국은 현무 미사일이 북한을 겨냥한 무기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고성능이라는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를 채택하고 고압가스를 활용해 미사일을 공중으로 밀어올린 뒤 점화하는 콜드런치 방식을 선택한 점 등은 단순히 북한을 상대로 하기엔 과도한 수준의 사양으로 간주되며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중국은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기술 성장에 반기를 드는 반응을 보이며 무기 개발을 방해하는 여론 조성으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으로는 이미 개발을 완전히 끝내놓고 은근슬쩍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하는 게 외교적 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주장이 어이없는 이유는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 자체를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대한민국을 겨냥해 아주 노골적으로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군의 DF-155의 경우 사거리가 900km 육박해 산둥반도에 배치하면 사실상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을 사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이 DF-155가 무려 10에서 30톤급 화력의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중국 북부 정부를 로켓군이 대한민국을 향해 겨냥한 비행급 탄도 미사일만 최소 600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개된 비공개된 계속해서 고위력 미사일을 개발하고 양산해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실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이 물량으로 중국을 추월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힘에 부친다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필사의 각오로 무기 전력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무5가 대표적인 예시이며 현무5는 지상뿐 아니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해군이 3,000톤급 잠수함에 SLBM 현무5를 장착하여 서해 깊은 바다를 잠행하다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 전역이 타격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까다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를 건드릴 경우 그것이 강대국이라도 최소한 동기어지는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잘못 건드리면 적국 영토 전체가 불구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정도는 심어줘야 합니다. 상하이, 칭다오 같은 서부 대형 구도시는 당연하고 수 틀리면 베이징까지 사거리가 도달하는 중장거리 화력을 보유해야 하며 결국 우리는 이를 실현시켰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한반도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듯 평화는 강자의 특권인 것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명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현무5뿐 아니라 현무6까지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무6는 점차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위성의 현무6 개발을 위한 시험이 포착되어 있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는 의견을 얻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력의 정답은 과거 현무 계열 미사일의 개발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현무6를 개발할 수 있었던 기반에 미국 기술이 일부 들어간 현무2 기술이 녹아들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오토바이를 만들던 기술로 자동차를 만드는 셈이었습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분야다 보니 실질적으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현무6의 전신인 현무5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후 밝혀진 현무의 진실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한민국은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인 현무3를 개발한 것도 모자라 이를 기반으로 함대지 버전과 잠대지 버전인 해성3까지 개발을 완료했고 실전 배치까지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그간 한국이 해온 행보를 보았을 때 현무5가 공개된 지금 시점에서 이미 현무6도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무3분의 연구개발 진척도에 대한 언급도 보입니다. KF-21 보람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한 무기 체계가 전투 적합 판정을 받고 실전에 배치되기는 수년 이상의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미사일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를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지정학적 요소와 관계없이 대한민국만 똑 떼놓고 본다면 우리는 분명 군사 기술 강대국이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이처럼 고난이도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미사일 로켓 엔진 기술은 이제 걸림돌조차 되지 못하며 수직발사관을 가진 SLBM 잠수함까지 보유하고 있는 지금이 전략 무기와 다탄도 미사일 관련 기술력을 농축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인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핵 관련 기술에 사용할 다탄도 역시 군사위성 발사를 통해 개발 중이므로 정말 의견이 하나가 된다면 다탄도 발사용 전술 미사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가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전술유도탄 하나를 못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당장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 입을 외교적 손해를 걱정해 안 만드는 것이지 못 만드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주권을 지킬 화력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증명하고 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도 일시 정지되었을 뿐 휴전 중인 상태이며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대한민국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안보적 배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NN 보고서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 상위권에 드는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이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플루토늄을 활용해 자유롭게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듯 외세의 간섭만 없다면 한국은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10년 전 러시아의 국제정치학 전문가는 한국이 세계 군사력 5위권에 도달하면 핵무장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과거 현무 미사일 개발 당시 이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추진되었으며 항공공업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위장되었습니다. 당시 국내 기술력만으로는 첨단 미사일 개발이 어려워 기존 미사일을 모방해 기술을 습득한 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나 현재 한국은 전략탄도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형 현무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현무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6세대 무기를 한국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에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도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하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배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존재하며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집합 모델 분석을 통해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과 그 피해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전쟁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전면전 발발 시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경제적 피해는 4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전쟁 첫 해에만 GDP가 약 4% 감소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공급망에 큰 차질이 생겨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2배가 넘는 심각한 수치입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김정은 사망 후 북한이 폐허가 되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한국의 경제와 산업 생산,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수장인 김정은은 실존적 위협을 느낄 경우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해 카이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에 대해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80에서 90여 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자국 방위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현무 시리즈 탄도미사일의 고도화와 배치를 들 수 있습니다. 현무2, 현무3 그리고 초정밀 타격 능력을 지닌 차세대 현무5 미사일까지 한국은 다양한 사거리의 전략 미사일 전력을 체계적으로 갖추며 북한과 그 배후 세력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5는 3톤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관통력과 정확도를 자랑하며 한국형 괴물 미사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 후방지휘부나 갱도진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을 상징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최근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한반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는 직접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북한이 러시아에 1000명 이상의 군사인력을 추가로 파견한 정황도 포착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무기 병력 패키지 지원에 해당하는 행위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수개월 내 탄도미사일까지 생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군사 및 외교 전략은 더욱 복잡한 선택지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일컬어 머니 머신이라 지칭하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재임 시절 한국에 연간 50억 달러의 방위비를 요구했으며 당시 한국이 난색을 표하자 우선 20억 달러를 받고 이후 추가로 50억 달러를 청구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내 고립주의 기조가 강화될 경우 한국이 직면할 안보 및 외교적 부담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한반도는 세계 패권 재편의 한복판에 서 있으며 한국은 외교 안보 양축에서 전례 없는 압박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기술력과 자주국방 능력을 바탕으로 안보 위협에 대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 체계와 같은 전략자산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과거처럼 당하고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미국 CNN 보고서에서는 한반도와 대한민국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 상위권에 드는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이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플루토늄을 활용해 자유롭게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듯 외세의 간섭만 없다면 한국은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10년 전 러시아의 국제정치학 전문가는 한국이 세계 군사력 5위권에 도달하면 핵무장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과거 현무 미사일 개발 당시 이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추진되었으며 항공공업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위장되었습니다. 당시 국내 기술력만으로는 첨단 미사일 개발이 어려워 기존 미사일을 모방해 기술을 습득한 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나 현재 한국은 전략탄도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형 현무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미사일 개발에 진심인 이유는 바로 앞서도 언급한 뼈아픈 전쟁의 기억 때문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북한에 대응할 계책을 마련해왔는데요. 이번에 모두를 주목하게 만든 한국의 고위력 현무탄도미사일 신형 현무5 역시 그러한 종류입니다. 현무5는 탄도미사일의 상식을 깨버린 문짝 그대로 괴물 미사일인데요. 실제로 현무5가 민간에 공개되면서 세계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영 언론 매체는 한국이 방산 증강에 집중하고 있으며 1급 전략 무기체계를 대량 생산하고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긴장감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급 전략 무기체계란 사거리 3000km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현무미사일을 뜻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움직임에 즉각적인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의 국방력 증진은 강하게 비판해왔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로 중국 역시 한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현무 미사일의 대량 보유를 반대할수록 한국군은 전략적 이익을 키우며 현무 미사일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은 기존의 500kg급 순항유도탄보다 훨씬 강력한 1급 전략 무기 체계로 분류됩니다. 1급 전략 체계는 유사시 결정적일 때 사용되는 무기로 보통 사거리 100km 이하에 유도하는 적 전차를 파괴할 정도의 소규모 전투 성능을 지닙니다. 반면 사거리 150km 이상 500km 이하의 무기는 중거리 발사체로 현무 미사일처럼 사거리가 긴 무기는 장거리 탄도 체계로 분류됩니다. 가장 최근 공개된 신형 미사일과 함께 현무6 미사일 타격 시험이 1차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개발 과정과 발사 시험이 숨겨지지 않고 공개되고 있는 이유는
한반도를 위협하는 주 중국과 북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은 고슴도치 전략으로 적의 발목을 끊어버린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특히 현무미사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번에 공개된 현무5로도 충분히 중국의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충지가 바로 후베이성 근처에 있는 초대형 댐인 산샤댐입니다. 그 이유는 산샤댐이 붕괴되는 순간 100억 세제곱미터의 물이 쏟아지며 하루 만에 우한, 난징 등을 덮치며 최소 50만 명의 사망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수도에서 산샤댐까지의 거리는 대략 1659km로 전투기를 이용해 쉽게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이는 중국의 5세대 전투기와 방공망으로 인해 위험 부담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바로 쏠 수 있는 미사일을 이용한다면 산샤댐 파괴는 가능해지는데요. 현무2에서 현무4까지는 사거리 1500km를 넘지 못하지만 현무5는 탄두 중량을 줄일수록 사거리가 멀어지며 마하 10이 넘는 속도와 회피기동까지 가능해 현재 스펙으로도 충분히 중국의 산샤댐을 파괴해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 단계인 현무6에는 8900km를 날아가 호주 해역에 불시착한 누리호 1호의 로켓을 활용한다는 소식까지 들리기에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6탄도 미사일 계획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 세계에 공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무4, 현무5 미사일의 성능 개량과 함께 세분화된 미사일 발사 플랫폼의 형성은 현무6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거 지상 발사안 가능했던 현무1과 달리 현무4는 육해공 모두에서 운용 가능한 만능형 미사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 현무6 역시 만능형으로 향후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 장착할 가능성까지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양산 및 조립 단계에 진입한 KF-21 보라매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항공방위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핵심 전력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이 전투기는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4.5세대 전투기라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한국산 무장체계 전반의 독자 생산체계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곧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향한 중대한 발걸음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은 단순히 첨단 전투기를 보유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항공기술 자립을 통해 군사적 주권을 확립하고 방위 역량을 비합적으로 증대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무 미사일 전력과의 연계 역시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거리 5000km 이상과 대형 탄두를 탑재 가능한 유도무기 체계를 확보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약 5개국만이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현무6와 같은 고성능 탄도미사일은 현대전에 있어 전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무기로 간주되며 세계 주요 군사강국의 전략사령부는 이러한 미사일 전력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현무6의 개발을 통해 군사적 존재감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방위 태세를 다차원적으로 견고히 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군사 정찰 위성과 연동된 전략사령부의 구축은 한국군의 질적 성장을 상징하며 적국의 침략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은 최상의 억제무기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전력을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무 미사일 시리즈입니다. 비교 대상으로 종종 언급되는 무기로는 러시아의 R-36M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핵미사일 중 하나로 사거리가 무려 16,000km를 초과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입니다. R-36M은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해 여러 개의 소형 엔진을 결합하여 추진력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유사한 개념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무 계열 미사일 또한 최대 9톤 수준의 탄두 탑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해 적국의 전략지휘소나 주요 군사 인프라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일 발사 시 전술적 균형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겠지만 다량의 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용될 경우에는 중국과 같은 대국에조차 심각한 전략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력한 억지력을 기반으로 한국군은 지속적인 전력 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 모든 과정은 외교적 균형을 고려한 정교한 전략 하에 신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자주국방 체제를 수립하려는 한국의 의지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퍼거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규제를 완전히 해제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5,000km를 초과하는 사거리를 가진 고성능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를 염두에 둔 중장기 방위 구상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대화된 최신형 현무 미사일은 대기권 경계를 돌파해 약 1,000km 고도까지 상승한 뒤 마하 10이 넘는 속도로 목표 지점으로 낙하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ICBM 기술 확보도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은 향후 대륙간 미사일 완성도의 결정적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현무5 및 현무6 개발 현황을 공식 발표하며 차세대 탄도미사일 체계 일부를 공개하였습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75톤급 로켓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한 연소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대형 추진체 개발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순수한 국산 기술로 개발된 것이며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 군사위성을 탑재한 채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클러스터링 기술은 로켓 엔진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자주적인 군사위성 발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중대형 군사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주 로켓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미래의 한국군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편 중동과 유럽 정세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영국, 독일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유럽과 중동 국가들은 무기 구매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대한민국은 방위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포탄 전력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 1위로 미사일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을 생산 및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많은 국가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사우디가 한국 방산 분야에 손을 내민 이유는 한국산 신형 집속탄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개발 중인 이 신형 집속탄은 기존의 위력을 15배 이상 강화한 상태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홀란드 등 주요 국가들은 이 신형 집속탄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벌써부터 한국 국방부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과의 계속되는 갈등으로 인해 사우디는 한국산 무장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후타 반군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등의 무장체계를 선보이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빈 살만 이 집권한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동 정세를 안정화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이것이 실현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또한 후티 반군이 미국 선박까지 공격하며 사우디는 한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방위산업에 더 많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를 통해 중동과 유럽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산 천무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입되어 운영 중이며 최근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의 개량형 모델인 전술지대지 유도무기가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사거리가 기존 180km에서 300km로 확장되었으며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명중률과 가격 경쟁력에 있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차세대 GPS 유도 시스템을 탑재해 더 정밀한 유도가 가능하며 이는 국제 군사 관계자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기존 천무에서 운영되었던 집속탄을 탑재하여 한 발로도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천무 집속탄은 650개 자탄을 탑재하여 단 한 발로도 축구장 4개 크기의 면적을 타격할 수 있었으며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이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여의도 면적에 필적할 정도로 광범위한 살상 반경을 자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미사일의 성능은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으며 특히 해외 평가단 앞에서의 첫 시험 사격에서 지상 고정 표적을 정확히 맞추는 명중률을 보여주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더욱 정교한 유도기술과 향상된 위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이 미사일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또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천무 발사대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사거리와 정밀도 모두에서 기존 미사일을 능가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의 개발은 북한과 같은 적대 세력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사우디와 같은 중동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사거리 위력, 정밀도에서 모두 탁월한 성능을 보이며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중동과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성공적인 개발과 성능 검증 덕분입니다. 한국은 방위산업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은 앞으로도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한국산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다른 국가에 비해 더욱 합리적인 가격을 지니고 있으며 충분히 우수한 성능을 뽐냅니다. 대한민국이 뛰어난 것은 지상 무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미사일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적의 심장을 꿰뚫는 현무 미사일,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자주포와 전차 등 지상 전력뿐 아니라 세계가 놀란 한국형 구축함과 잠수함 그리고 바다를 지배할 차세대 항공모함까지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KF-21 보람의 전투기를 통해 하늘마저 장악하려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지상 해상 항공, 삼박자를 고루 갖춘 국방 기술력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수세적인 국가가 아닌 진정한 전략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필승TV입니다. 중국 정부는 연일 한국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무 요격미사일과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단호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중국의 반발을 일축한 채 기존 3단 추진체를 넘어선 2단형 로켓 엔진 추진체 개발에 착수했고 최상단부에는 다탄두 시스템까지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 발전을 우리나라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을 들여도 따라오기 힘든 속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운영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며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실 불과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단순히 벤치마킹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 면에서 인도의 아그니 미사일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우리는 더 무거운 탄두와 길어진 추진체를 자유롭게 적용하며 사거리를 대폭 연장했고 이는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세계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렸습니다. PSIS 미사일 전력체계 우위지수 기준으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SLBM형 현무 개발 성공 이후 우리나라는 곧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착수했으며 현무6를 비롯한 최신형 극초음속 글라이딩 탄도 탑재형 현무 미사일까지 본격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역이 우리 미사일 사정권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었고 중국과 일본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국의 대표 방산기업 레이시온과 스페이스 시큐리티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들의 핵심 관심사는 바로 한국산 극초음속 무기 기술입니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왜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에 주목하고 협력을 원하고 있을까요? 현대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략무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미국은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실패하며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세계 패권을 쥔 국가로서 미국에게는 뼈아픈 결과였습니다. 당시 시험에서 중무장 폭격기에서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미국 내에서조차 극초음속 무기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엉뚱하게도 미국을 조롱하며 자화자찬에 나섰습니다. 자국 미사일이 미국보다 5년은 앞서 있다고 주장하며 한구15 등 관영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웨이보에는 중국의 둥펑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허세 섞인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인들조차 러시아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순항미사일을 개발할 때 러시아로부터 SSN-7 기반의 기술 일부를 공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현재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산 둥펑과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을 비교하는 게시물들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 군사 전문가들조차 러시아 지르콘이 더 우수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요격을 회피하는 불규칙 궤도, 레이더 회피 성능, 고속 회피 기동 등을 꼽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속도와 사거리 면에서 러시아산 지르콘 미사일에 미치지 못하며 요격 회피 성능 또한 열세에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러시아는 전면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 협력해 SSN-7 기반 순항미사일의 엔진 기술을 공유했던 적이 있으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해 결국 실전 배치까지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완성하겠다는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막대한 기술 자문료를 지불하고 완전한 기술 이전을 받아 자립형 기술로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위성 항법 장치와 고정밀 GPS 보정 기술까지 접목되면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제트 엔진 기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한국을 최우선 협력 파트너로 삼고 있으며, 반면 중국에게는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말 초음속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을 세계에 공개하며 그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한국형 해상 발사대에서 강렬한 화염을 내뿜으며 순식간에 고속으로 날아오른 미사일은 압도적인 속도와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중국은 큰 충격을 받은 듯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는 방위사업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초고속 비행체 특화연구센터를 설립해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방산 대기업 현대로템 또한 이중연소 램제트 엔진 및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할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램제트 기반의 극초음속 추진 기술 확보에 성공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차세대 전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램제트 방식은 기존 로켓형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탄두 전면부에 설치된 공기흡 입구를 통해 외부 공기를 유입한 뒤 특수한 구조의 내벽을 따라 급격하게 좁아지는 통로를 지나며 공기를 압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기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이 뜨거운 공기가 연소실 내부의 고체 혹은 액체 연료와 반응하면서 어마어마한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원리 덕분에 별도의 산화제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속도와 연료 효율 모두에서 기존 로켓을 압도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은 이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바탕으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전부터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해제했다고 인정해왔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사일 전력 측면에서 잠재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하길 바라는 미국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였고, 지금 한국이 극초음속 무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는 상황은 미국 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한국은 독자적인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있어 놀라운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기술력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까지 빠르게 흡수하며 독자 노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들, 예컨대 미사일 및 레이더 전문 기업 레이시온, 탄도미사일 제작의 핵심인 스페이스 시큐리티 등도 한국의 기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기술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과 같은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에 비하면 비교적 늦게 극초음속 기술 분야에 뛰어든 후발주자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선행 기초 연구와 꾸준한 투자, 전략적 기술 확보 노력 덕분에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국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 중이며 조만간 발사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기술 확보에 거리낌 없이 박차를 가하자
중국은 점점 더 노골적인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한국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중국의 주요 대도시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중국 정부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과 군사적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같은 아시아권에 위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이는 자국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성공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한국의 빠른 기술적 진전에 대해 상당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까지 완성하게 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중견국을 넘어 세계적인 미사일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TV입니다. 최근 국방부 미국 정책과장과 주제네바 대표부 군축 담당관 등을 역임한 송승종 교수는 기존 미국 러시아 중심의 양극 핵 질서가 미국 러시아 중국 중심의 핵 3극 체제로 바뀌고 있다며 양극 체제에서 안정성을 제공한 상호 확증 파괴와 동등성 개념은 3극 체제에서 의미를 상실했다고 짚었습니다. 송 교수는 중국은 2021년 고비 사막 인근에 230여 개의 ICBM 사일로를 건설했고 2030년까지 핵무기 숫자를 약 1000발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는 등 대대적인 핵전력 증강에 돌입했다며 특히 중국의 억제 개념인 웨이시에는 서구식 핵억제 개념을 넘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핵강압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핵전력 증강은 미국이 러시아, 중국이라는 두 개의 핵강대국의 위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난제를 초래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미국이 기존 해구산과 확장 억제를 통해 동맹국에 제공한 동등성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확장 억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대한민국 안보 수준을 높이는 윈윈 정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핵무장 서명 운동에 8만 8천 명이 참여하며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은 높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와 별개로 미사일 전력을 은밀히 점검하고 있는데요. 군사정보통에 의하면 대한민국 군이 미사일 전력을 점검하는 은밀한 이유는 다음 단계의 현무 미사일 준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미사일 증강을 진행하고 다음 단계 현무 미사일을 진행하는 이유는 북한의 도발이 점점 선을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7월 공개한 화성포 11다 4.55의 경우 탄두 무게가 4.5톤이며 이것이 현재 북한이 보유한 최대 탄두 중량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보다 무려 2배에 가까운 탄두 무게를 갖춘 현무5의 실체를 공개했으며 현무6가 개발 중이라는 것까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장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하는 한편 재래식 무기를 탄탄히 하여 세계 어느 나라가 한국을 침범하더라도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탄두는 북한을 향하고 있으며 그 너머에서 한국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 역시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미사일인 현무5만 보더라도 그 위력은 놀라운데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무기는 단순히 신형 미사일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절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현무5. 이 이름 뒤에 숨겨진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 존재감은 단순한 숫자나 명칭 이상의 충격을 안겨줍니다. 우선 외형부터 눈에 띕니다. 기존 현무 계열과 비슷한 실루엣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 길이가 훨씬 더 길어졌고 기체의 덩치만 봐도 이 무기가 단순한 단거리 미사일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현무5는 기존의 핫런치가 아닌 콜드런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콜드런치는 말 그대로 연료 점화 전의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공중에 밀어 올린 후 공중에서 점화하는 방식인데요. 덕분에 발사 순간 특유의 붉은 화염이 거의 보이지 않고 발사대 손상 위험도 낮춰주기 때문에 수상함이나 잠수함 탑재에도 최적화된 형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버전에는 자세 제어를 위한 측추력기 그리고 접이식 날개까지 장착되어 있어 마하급 고속 환경에서도 정밀한 비행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을 괴물이라고 부르게 만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탄두 중량입니다. 기존 현무 시리즈가 약 2.5톤이었던 데 반해 현무5는 무려 9톤짜리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량만도 36톤 이상,
전 세계에서 이런 괴물 미사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미국, 중국, 러시아의 전략 미사일조차 탄도 중량은 대부분 1톤 안팎입니다. 이 수치만 놓고 봐도 한국의 화력이 이미 다른 차원에 진입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공식적으로 현무5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지만 외형과 스펙을 보면 사실상 ICBM급 대형 미사일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인접국들은 저마다 긴장된 시선으로 이 무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군사 전문 채널은 현무5의 캐니스터 전장이 10m급이라고 분석하면서 중국의 둥펑31과 크기가 비슷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구조상 탄도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현무5는 단거리뿐 아니라 중장거리 전략무기로도 충분히 확장 가능성을 지닌 기체입니다. 외형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보다 훨씬 거대한 스케일로 제작되어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슈퍼 이스칸데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지하관통 폭탄 GBU-57. 이 무기의 중량은 약 12톤으로 인류가 만든 벙커버스터 중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 폭탄은 단순 자윤학화 방식이고 현무5는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타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운동에너지 자체는 GBU-57보다도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무5가 실질적으로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위력을 자랑하는 현무5는 단순한 기술 실험용 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대량응 징보복, 일명 KMPR의 핵심 무기입니다. 특히 KMPR은 유사시 북한 정권 수뇌부를 정밀 타격하여 전쟁 개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인데요. 현무5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실전형 전략무기입니다. 얼마 전 공개된 발사 장면은 단순한 데모 영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력 의지를 세계에 선포하는 강력한 시그널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현무5는 단순히 강력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이 무기는 철저히 벙커버스터 개념을 중심으로 설계된 지하화에 집착하는 적을 겨냥한 전략적 병기입니다. 대한민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에 정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지하 갱도나 심층 벙커에 숨어있는 은닉 표적에 대해서는 현무5가 핵무기보다 더 정밀하고 강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핵무기의 경우 공중폭발일 경우엔 지하 깊은 구조물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기 어려우며 심지어 폭심지 바로 아래 건물조차 멀쩡히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무5는 다릅니다. 이 미사일은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 낙하하면서 지하 깊숙이 침투해 2차 폭발로 인해 집안 자체를 흔드는 지진 효과까지 유발합니다. 고도 1000km 이상까지 상승한 뒤 마하 10의 속도로 수직 낙하하는 현무5는 그 자체로 초고속 관통형 폭탄입니다. 운동에너지에 더해 9톤에 달하는 탄두 중량이 결합되며 일반적인 벙커는 물론이고 콘크리트 100m 두께도 단숨에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진짜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북한의 지하 지휘부 제거입니다. 북한은 전략 무기의 대부분을 갱도에 숨기고 있으며 최고 지도부 역시 전시 상황시 지하 벙커로 퇴각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증언했듯 평양 지하 300m 지점에는 거대한 지하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김정은 일가는 유사시 이곳으로 피신합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생산, 저장 역시 이러한 지하시설을 활용해 은닉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 걸쳐있는 갱도 대부분은 단단한 화강암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웬만한 폭탄으로는 파괴가 어렵습니다. 특히 김정은을 정점으로 한일인 절대체제가 유지되는 북한에 있어 이 지하 갱도는 곧 정권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조차 지하 240에서 300m에 달하는 벙커를 파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핵조차 효과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현무5는 단순한 관통력 그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무기의 핵심은 마하 10의 낙하 속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운동에너지 그리고 그 충격파로 발생하는 인공지진입니다. 우리 군의 정밀 타격 능력과 고성능 정찰 기술이 결합되면 갱도의 입구와 탈출구를 동시에 무력화할 수 있으며 내부 구조를 붕괴시켜 핵심 지휘부를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하 100m를 관통한다고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하시설 파괴에는 이 정도 깊이면 충분하며
핵보다 오히려 더 실효성 높은 전술적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현실로 구현해낸 것이 바로 현무5입니다. 이 무기는 실제 전장에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설계된 철저히 실전용 병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고위력 무기 체계에 집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난 국가가 아닙니다. 한반도는 엄연히 정전 상태이며 종전 착각에 빠지는 순간 우리의 국토는 한순간에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며 그 위에 국방력을 쌓아 올렸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의 참화를 온몸으로 겪은 이 나라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대한 힘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파이어파워 기준 세계 군사력 5위 국가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핵무장을 공식화한다면 단숨에 실질적인 군사력 2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땅의 크기, 인구로 인해 미국을 넘어서는 건 어렵겠지만 기술력만큼은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전쟁으로 파괴된 러시아보다 앞서 있으며 허상에 가까운 스펙을 내세우는 중국도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안보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은 미사일 전력 강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 시리즈는 단순한 재래식 미사일이 아니라 향후 핵탄두 운반 체계와도 연계될 수 있는 전략자산입니다. 핵무기를 구성하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 핵탄두와 발사체입니다. 이 중 핵탄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구현된 기술이지만 ICBM급 고속 고정밀 탄도미사일은 극히 소수의 열강들만이 개발 가능한 전략무기 체계입니다. 우리 군은 이미 사거리 5,000km급 전략 미사일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북한이 신형 전술핵과 초대형 방사포를 꺼내든 지금 우리는 현무6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차세대 무기체계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500km에 불과하던 현무원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은 이제 유효 사거리 내에 베이징조차 포함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현실입니다. 화력 기술, 정밀성 그리고 실전 적용력까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켜만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힘은 오직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패이자 어떤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의 증거입니다. 이제 한국은 현무 미사일의 극초음속화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 8,000km 이상 탄두 중량 9톤급의 미사일 동체를 받쳐줄 높은 출력의 엔진을 갖추는 건 정말 어지간히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가 아닌 이상 기술 보유를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알고도 막을 수 없는 마학 9 이상의 성격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도 모자라 미래 전쟁의 흐름을 바꿀 현무탄도 미사일형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이 바로 올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미국조차 힘들게 탄생시킨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학 9 내외에 순간적인 가변 활강하다 시스템으로 욕격이 매우 어려워 태평양과 한반도에서 중해 도발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무기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한 것은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탄두 장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장착하는 순간 그 무기는 이미 방공망의 의미를 상쇄시킬 수준입니다. 상층 대기권의 진입 이후 분리된 탄두가 타겟을 향해 진입하면서 마하 10까지 가속되는 이 속도에서 나오는 파괴력으로 어떠한 지하 벙커 시설은 뚫어버릴 정도입니다. 또한 핵탄두 말고도 다양한 방식의 벙커 버스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양한 종류의 현무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당초 2030년 완성을 목표로 했던 중장거리 무기 전력화 완료 시기를 2028년까지 앞당길 방침이며 여기에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전력화 역시 동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안보와 생존이 걸린 만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적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80년 역사의 미국 민간 연구소이자 최초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앤드 연구소는 현재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미국과 러시아뿐이다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 다음으로 개발 성공에 유력한 것은 중국의 둥펑 그리고 한국의 현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국방과학연구소 예산으로 연구개발비가 하나로 5천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할당되었습니다. 한국의 방비 태세에 대해 미국 군사전문저널 기사는 현무 미사일의 테스트 임무 중엔 중국의 공격 범위 최대 2,000km까지 날아가 버튼을 누르는 것도 포함됐을 것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이 서태평양의 현무 미사일 배치에 주목하는 주요 이유로 항구와 가까운 중국 해군의 억제 능력도 고려했을 텐데요. 또한 적국이 발사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LS2 역시
현장 배치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계획한 구상이 성공한다면 우리 군은 여러 번의 요격 시도로 한반도 내에 접근하는 공격형 미사일 방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러시아의 기술이 흘러들어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를 탐지,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다층 방어체계 완성도에 가까워지고 있죠.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작년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무5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이 무기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대한민국이 핵무장 국가와 맞서기 위해 기술의 한계까지 밀어붙인 결과물이며 영혼을 갈아 넣었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국산 기술력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현무5 이동식 발사대, 즉 친형 차대의 주행 능력은 전 세계 안보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당 발사대는 단순한 대형 트럭이 아닙니다. 기아에서 자체 개발한 이 차량은 대형 구축형 8축 플랫폼으로 복잡한 사선 기동까지 정확히 수행하는 놀라운 기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 차량은 일반적인 후륜 고정 방식이 아닌 후륜 조향 장치를 탑재하여 앞바퀴와 동시에 뒤쪽 바퀴들까지 좌우로 움직이며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개걸음 이동이 가능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좁은 공간에서도 회전 반경을 최소화할 수 있어 산악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전략 이동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고 도로 기반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이런 고기동성은 곧 생존성과 직결됩니다. 적이 아군의 미사일 발사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며 은폐성과 기동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술 우위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런플랫 타이어, 자동 공기압 조절 장치, 방탄 캡슐형 운전석, 화생방 대응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기능도 적용되며 이동식 발사대 자체가 하나의 전략무기 체계로 진화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러한 고성능 차대를 대한민국이 완전히 독자 기술로 개발해냈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군용 트럭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전용 차대를 설계부터 부품 생산, 최종 조립까지 전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극히 드뭅니다. 과거 한국 역시 체코의 타트라 815 계열 차대를 수입해 캔만 국내에서 조립해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히 체코산 차대를 들여와 미사일 텔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현무 미사일의 고도화에 발맞춰 민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8축, 10축 전용 플랫폼을 끊임없이 개발해왔고 결국 완전한 전력화에 성공했습니다. 이전에는 체코 의존도가 높았던 시스템을 이제는 전면 국산화하며 수입품 조립국이라는 과거의 이미지를 완전히 걷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차대 기술은 단순히 미사일 운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지형, 전략, 전술의 모든 조건을 고려해 최적화된 설계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결국 기술로 돌파한 안보의 벽,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는 방위산업의 진짜 힘입니다. 이처럼 현무5는 사실상 한국의 기술력의 발전 과정이 녹아들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유독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최근 우리나라가 선보인 고위력 미사일 현무5에 대해 겉으로는 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로는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국 내 언론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보도를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얼마 전 중국의 관영 매체인 왕이군사에서는 한국 미사일은 정치적 과시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현무5의 사거리를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현무가 중국의 둥펑 26과는 비교조차 안 된다고 깎아내리면서도 정작 마지막 부분에서는 탄두 중량만 조정되면 중국 본토 대부분이 사거리 안에 들어간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앞에서는 비웃고 뒤에서는 불안해하는 전형적인 이중적 태도입니다. 더 흥미로운 보도는 중국 SNS 기반 군사 커뮤니티인 중고방위망에서 나왔습니다. 이 매체에 출연한 군사 해설자는 미국의 전술핵은 공중에서 터지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지하 벙커로 대피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현무5는 지하 300에서 500m를 뚫고 들어가 안에서 폭발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무5는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순간의 충격파가 소행성 충돌급 위력을 낼 수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도시 하나를 초토화시킬 수 있고 반경 10km 안에 모든 건물과 생명체는 파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하에서 폭발할 경우 2차로 인공지진까지 발생해 살아남은 구조물도 무너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핵무기가 단순한 정치적 억제 수단이라면 현무5는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에서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단순히 보유하는 데 그치는 미국의 전술핵보다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현무5가 훨씬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거죠. 중국 국방시보 계열 방송도 비슷한 진단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공산당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건 미국의 핵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현무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던졌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무5는 탄두 중량을 조절하면 사거리가 유동적으로 바뀌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탄두 중량을 1톤 수준으로 낮출 경우 사거리가 5,500km 이상까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전역은 물론 대만과 남중국해, 심지어 중앙아시아까지 모두 사거리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중국 언론들이 겉으로는 한국을 조롱하면서도 내심 긴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현무5는 더 이상 북한만을 위한 전략자산이 아니라 중국에게도 실질적인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작은 괴물이 지금 중국 내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무원 미사일부터 시작해 20년 전부터 순항미사일 엔진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기초 기술을 축적해왔으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화약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바남시스템즈 등이 공동 연구 개발에 참여할 만큼 기반이 될 반도체와 화약류도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누리호 위성의 다탄두 기술이 상당 부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방산 관계자의 증언에 따라 확인했으며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는 작년 시속 600km 이상의 성적을 내는 미사일 하이코어 시제품 제작을 마친 후 현재 시험 발사를 준비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이 전력화에 성공한다면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그야말로 3분 만에 도달하는 스펙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한국의 현무5는 북한 핵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미사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핵 이전 관계의 끝판왕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한국산 현무5의 모토가 된 폭탄의 위력을 본다면 한국산 현무5가 얼마나 전쟁에서 핵 대응력이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그랜드 슬램보다 더 강력하고 더욱 인정사정 없는 현무5라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랜드 슬램 자체를 아예 탄도미사일에 박아놓고 심지어 속도는 마하 0.94였던 그랜드 슬램의 10배인 마하 10에 달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제곱에 비례하므로 속력이 10배가 되면 그랜드 슬램의 최소 1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당연히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무기입니다. 심지어 현대에 들어서는 기술력의 발전으로 탄두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현무5의 최대 사거리는 3,000km에 이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중 가장 긴 사거리를 갖는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현무6와 현무7까지도 점진적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것인데요. 끝판왕으로 불리는 현무5에 이어 현무6라는 더욱 놀라운 괴물 미사일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것은 현무6의 스펙은 이미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네티즌들이 현무6까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무7는 개념 설계 단계로 아직은 제작이 시작되지 않고 설계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의 현무 미사일의 화력을 점검하며 향후 추가적인 미사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핵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끝판왕으로 불리는 현무5에 이어 현무6와 현무7까지도 단계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무6는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공식 발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력적인 스펙이 암암리에 퍼지면서 다수의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미 개발을 완료한 것이 아니냐는 설득력 있는 추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무7의 경우 아직은 개념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단순한 미사일 보유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정밀 초고위력 미사일 체계를 보유한 전략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단지 적을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
핵무기급의 실질적 억제력을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라 자주국방이라는 이름 아래 결코 지워지지 않을 기술적 발자국을 세계 군사사에 남기고 있는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끝없이 진화하는 현무 시리즈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내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상징이며, 앞으로도 우리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하늘과 땅 그리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기술적 방패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미사일의 진짜 위력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